당상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당상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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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한단 말이 웬 말이요. 별주부 부인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오느니 모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충천 눈살이 꼿꼿 아장아장 나오더니만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만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떠서 맞추는 흥이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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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한단 말이 웬 말이요. 별주부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기는 가도 못 입고 가는 게 있네 그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 후의 장안 충성 여장 사직을 못 잊어요. 교중과 젊은 난의 차례 그 지사를 못 잊어요. 마르러 마르러야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건너 현산 짙털반 남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힘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하소. 항상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휴중 젊은 난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선별 진료소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스마트 서울 맵에 들어가면 선별 진료소 혼잡도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뭐 접수 마감도 있고 혼잡도 있고 붐빔도 있고 또 소독중도 있고 보통도 오. 있고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도 좀 다른데요. 성동구는 아예 자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선별 진료소별로 대기 인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뭐 번호표도 나눠주나 봐요. 근데 네. 번호표 호출 몇 번이 호출됐습니다도 같이 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김포시는 QR코드 스캔하면 전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진표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방문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좀 힘들 때 좀 기운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의 노래는 신청곡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심태선님이 지난 설날에 신청하신 이날치의 여보나리 틀어드렸습니다. 심태선님이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때 태선 쉼으로 신청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설 연휴 때 신청한 거면 좀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네. 신청곡 위원회가 듣고 싶었나 봐요. 네. 좋은데요, 근데 예, 이날치. 네. 덕분에 아주 신나게 들었습니다. 네. 강민승님이 오늘은 송경제 시간이죠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합니다. 미라클님이 온열 질환과 냉방병에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세희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네. 혹시 뭐 네. 기념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러블리나님이 울산은 진료소는 넉넉한데 축구장에서 해서 여유가 있대요. 근데 방역 의료진분들이 더우신데 너무 고생하신다고. 네. 마이크 송님께서 지금 신청곡 신청하면 한 1년 걸립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진 않은 예. 거죠? 네네. 그 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오늘 좀 특이하게. 마이크가 울린대요. 좀 떨어질게요. 포근이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준님 내일 방학한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 또한. 마중물님이 더울 때는 잘 드시고 힘내셔야 하는데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네. 예. 초인실님께서는 아이들은 자고로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강제 방학하고 집에만 있는 걸 보니까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네요. 김창환님이 처음으로 라이브로 보신대요. 고생하십시오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쭌쭌이님 지금 돈가스 먹으면서 푸대 보고 있대요. 야 맛있겠다. 돈가스 좋죠. 카이로스님, 김보라님 생일빵 맞자고. 네. 네. 김보라님도 오셨고 정유현님, 신수기님 어김없이 등장하셨습니다. 남유선아님도. 네. 자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첫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2주 만에 뵙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이 안녕하세요. 폈어요. 예. 카메라 까면 몇 번 봐야 우리 지금 나오는 거죠? 3번 보시면 됩니다. 3번. 예. 한 주 쉬었다고 좀 저기 하네요. 되게 푹 쉬신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죠? 아니요. 계속 쉬실래요? 아니요. 그럴까? 아니, 원하시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저 안 나왔다고 댓글창에서 또 그러니까요. 밀란이 일어났다는 아.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막 찾으셨거든요. 예. 네. 그날 선영구님은 채팅창에 안 계셨었나요? 네, 저 푹 쉬었어요. 진짜 푹 죄송합니다. 쉬셨네요. 네, 예. 푹 쉬었어요. 근데 뭐 저를 좀 찾다가 금방 또 장인수 기자의 말발에 넘어가셨다고. 그날 그 저기 시청자 수 대박 찍었어요. 그래요? 8천, 9천까지 나왔거든요. 진짜? 지금 빛나는 선영구 시간이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빌로바 TV님이 진짜 혼자 조명 다 받는 것 같다고. 마중물님이 화이트 연구 오늘 여신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정도로 꾸역꾸역 좋아하시는데. 잘 나올게요. 네. 아이고 연두부는 양념반님이 간병하느라 지난주 내내 죽다 살았다고. 너무 무슨 일이 고생하셨나 봐요. 있으셨나요? 예, 고생하셨어요. 네. 아임써니님이 몸 괜찮냐고 제가 그때 뉴스 때 편도염 때문에 목이 갈라졌던 걸 아직 기억하고 계신데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네. 코디님이 도쿄 안 간다고 인스타에 썼는데 도쿄 가신다고 잘못 보셨나 봐요. 네, 안 가요. 네, 도쿄 안 가고 여기서 방송합니다. 네, 서울에서 MBC 상암동에서 네.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미라클님이 걱정됐는데 건강히 뵙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나님도 네,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너무 서운했다고. 죄송해요. 노재필 기자가 한 일이에요. 저는 나오고 싶었는데. 네. 코코냥님이 이 와중에 술만 안 먹으면 목이 안 아프다고 콕 집어서. 술 안 마셔요. 요새 근데 에어컨 때문에 좀 목이 맞아요. 네. 좀 칼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에어컨 냉방병 앞에서 술을 조심하세요. 드시는 건가요?
네. 예리해. 예. 네, 예리한 김민호 네. 아나운서와 함께. 강민승님이 오늘 송경주 주제는 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의 송경제 주제는 첫 소식은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책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기사를 좀 쭉 보다 보니까 오늘 바로 나온 조사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인데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준공 2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올해 상반기 동안에 3.06% 집값이 오른 걸로 집계됐대요. 근데 뭐 3.06%다라고 하면 뭐 그게 많이 오른 건가 싶을 수 있지만 네. 네. 준공한 지 5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1.58% 올랐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차가 나는 거죠.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신축 아파트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이제 반영된 가격인 거죠. 맞아요. 아주 예리한데 오늘 예리하네요. 컨셉이 예리함이에요. 굉장히 별걸 예리하네요. 다 가지고, 예. 김침이네요. 김침. 아, 김침. 네, 김침. 예. 네, 맞습니다. 아밀라제. 예. 아밀라제. 오늘 응용도가 진짜 좋은데. 아무 말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특히 이제 땅값은 비싸고 노후 아파트가 좀 많은 동네가 강남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남권에서 이 노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견인이 됐는데 특히 압구정 한양 8차 63평 같은 경우에는 1년 새에 18억이 올랐다고 해요. 18억 이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향이 지속되고 심화될 예정이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정책적 어떤 조치를 하려고 타겟을 해왔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작년에 이제 6.17 종합부동산 대책 때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돼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2년 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그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이제 사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을 함으로써 어떤 투기 세력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당시에 정부가 이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만 이제 재건축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할 규제인데 이게 네. 차일피일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로 얘기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거주기간 계산을 집을 산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기간까지로 설정해서 2년을 보겠다. 이렇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백지화가 된 거죠. 결국 없던 일이 된 셈인데 네. 사실 6.17 대책의 대표적인 핵심이 이 2년 실거주잖아요. 근데 왜 없어진 거죠?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법이랑 좀 충돌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 손경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세입자가 한번 연장을 하면 최대 4년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면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그럼- 집을 비워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비워줘야 되잖아요. 4년 못 살고 이제 그거랑 좀 충돌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2년 실거주를 꼭 해야 되니까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서 살게 네, 되는 거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된 대신에 전세 가격이 이제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좀 싸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대차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아무래도 더 많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세입자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주변에서 맞아요. 아파트 구하기 좀 힘드니까 네. 그러면 뭐 학교도 옮겨야 되고 모든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세입자들만 손해가 커지는 상황인 거죠. 예, 요즘 전세값도 계속 폭등한다 그러고 비슷한 전세값으로 이제 아파트 찾으려고 하면 매물도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 진짜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원래 이 2년 실거주 요건의 진짜 취지가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투기 세력을 좀 막자는 거였잖아요. 네. 불필요한 갭투기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걸 좀 막자는 거였는데 이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문제는 이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진 동네가 많잖아요. 뭐 강남, 목동 이런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진 동네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 규제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12일에 국회에서
이 규제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뭐 다행이긴 한데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뭐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신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좀 보니까 커뮤니티에 속았다 정부 정책에. 그리고 실거주 요건 때문에 무리하게 세입자를 빼고 나는 이제 그 노후된 아파트에서 진짜 살려고 1억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이 돈은 뭐 어떻게 보상받냐. 이렇게 성토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 이제 늦었지만 어쨌든 필요 없는 규제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 규제가 사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다시 갭 투자하려는 세력들이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강남권 그리고 목동 이렇게 많이 묶여 있지만 노원구 같은 이제 시능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곳들 중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를 위주로 갭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곤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지역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려면 6억에서 뭐 7억 굉장히 큰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게까지 갭 투자가 성행하긴 힘들 거다. 지금 대출도 좀 규제가 세고. 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지금은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것보다 어쨌든 서울에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전세 물량이 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화한 건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좀 세심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홍수표님이 정책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은데 하셨는데 네,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년여 만에 사실 백지화가 됐으니까 정책 신뢰도 면에서는 좀 손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 말을 믿고 이제 그거를 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움직였는데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좀 앞으로도 좋은 신호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정부의 어떤 의도와 뭐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박세준님은 공공주택의 질과 양으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정원윤님은 부동산 네. 문제는 공공주택의 질과 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두 분이 이제 좀 의견이 좀 갈리고 계세요. 그러게요. 네. 아유, 부동산 문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첫 번째 소식은 좀 후다닥한 것 같긴 한데, 네. 두 번째 소식은 좀 저랑도 굉장히 밀접한 소식이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기름값 비싸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요즘 뭐 쓰세요? 저 어제 저 휘발유인데요. 어제 딱 넣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득이요 했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1.5배 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죠? 경험인데 딱히 아직은 못 느꼈어요. 주유소 간 지가 한 2주 돼가지고. 경유 좋겠다. 2주면은 이제 다음에 가실 다음에 때 갈 때.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도 경유만 해도 조금 괜찮지 않나요? 휘발유 값이 저는 확 휘발유라서 확 올려가지고 네. 서울 휘발유 값이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쵸. 서울 휘발유 값이 1,700원을 돌파했다고. 그러니까요. 마이크송님이 기름값 요즘 미쳤어요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쌀 때는 뭐 좀 외곽에 김포로 가는 길이나 이런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1,400원대에 저 넣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꽉 넣으면은 뭐 한 5만 원 초반, 6만 원 그렇죠. 이렇게 넣었었는데 요새는 진짜 가득 넣으면은 자칫 10만 원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좀 계속해서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주 연속 상승한 거예요. 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전월보다 2.5% 올랐고 작년에 이제 같은 달보다는 45.1%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1,400원 정도 주고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뭐 김창구님이 가득이요 말 안 한 지 오래됐대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꽃은 핀다님이 1,500원에 넣으셨다고. JJ님 어디? 어느 동네 사시는지 어디예요? 1,400원대가 1,400원? 있다고 하시네요. 오. 네, 빌로바 TV님은 자전거가 짱이다. 후디님도 자전거가 답이다. 설동영님 뚜벅이가 최고다 하셨는데 예. 정원효님도 네. 그러게요. 근데 이 더위에 자전거 타기도 참 쉽지가 않네요. 너무 더워요. 네. 쓰러져요. 그러다가. 근데 사실 작년 4월에는 한때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마이너스를 인식을 못해서 한동안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뭐 유가가 쭉쭉쭉쭉 빠졌었는데 올해는 올 초에 한 배럴당 $50 하더니 지금 뭐 $75 맞아요. 네. 이게 상승폭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75까지 치솟았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이 국제유가 $100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비톨, 글렌코어 이런 뭐 다국적 무역회사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들은 $100 유가 시대가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다. 곧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언론사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면 유가가 떨어지는 거고 적게 좀 생산하자 하면은 기름가 오르는 거고 네. 맞죠? 맞아요. 예. 네. 김민호 아나운서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 김치 김치 뭐 김치. 오늘 좀 예리해요. 네.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 말처럼 이제 산유국의 협의체, 오펙 협의체에서 이제 산유량을 결정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공급량에 따라서 유가가 결정되는 이제 기본 구조는 그런 건데요. 이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트렌드가 일단은 좀 산유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대요. 이제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만 기름을 쓰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라는 논의 때문인데요. 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고 나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2,550를 책정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석유회사 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나 줄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각국의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펙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석유를 생산하게끔 하면은 남겠다, 버리겠다, 이걸 소비해줄 나라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석유 생산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면서 또 친환경 에너지 분야 한편에서 또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오펙 뭐 산유국 협의회에서는 과감하게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이아이님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했고 JJ님이 서울이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네. 궁금했을 뿐입니다. 마이크송님이 요즘 산유국들이 생산을 안 하나 봐요 하셨는데 설동경님도 $100 온다고 본다고 예시하셨고 네.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네. 해서 뭐 석유 산유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리하게 많이 생산을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KJJ님이 수소 전기차가 미래다 얘기하셨고 해자드 김님은 미국에서 셀가스 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한 13개국이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오펙 13개 회원국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비오펙 협의체까지 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지난해 국제 유가 급락 배경이 사우디랑 러시아가 서로 막 가격 경쟁을 막 벌이면서 네. 이게 쭉쭉쭉 빠진 면이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는 사우디와 러시아랑 이제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좀 증산해도 될 것 같아라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복병이 나타난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못하겠다 우리. 하고 거부를 하면서 이 증산 합의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오펙 플러스 협의체 안에서 각자 요만큼 허터를 둬서 요만큼 생산해라고 하는데 지금 원유 많이 끌어내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기네 쿼터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늘려줘라고 하면서 아예 증산 자체를 약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공급 수요를 따지면 이 오펙 플러스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당분간에는 유가가 떨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세라면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탈 텐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많은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직격 영향을 받는 건 제조업이겠죠. 일단 제조업 인프라가 다 석유 기반이잖아요. 공장을 돌리니까. 그래서 뭐 석유값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 생산비가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오른 비용을 결국엔 제품값에 반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생산 비용이 올려져서 제품값이 올랐다. 그러면 꽁꽁 언 지갑을 더 안 열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 활동이 또 위축되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악순환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난 5월에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운송 서비스가 3.2%, 화학 서비스 제품은 2.7%까지 생산 비용이 실제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가 상승분이 생산 비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최근에는 유가가 $70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조사 시점보다 훨씬 지금 유가가 올랐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 비용에 이 오른 유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제조업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당국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꽃춤핀다님이 유가 계속 오르겠네, 물가도 오르고 하셨고, IHK님이 유가 너무 올라서 걱정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이클 죽수님이 성지영 기자 두바이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아니, 약간 헷갈렸어요. 열심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열심히. 네. 네. 아니, 유가 오른다고 하면 사실 기름값 걱정만 했지 이렇게 큰 음.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는데 하나 더 배워갑니다. 네. 글로바 TV님이 산유국이 갑이라고 갑 중에 갑이라고 했는데 아 그러게요. 뭐 김민호 아나운서 산유국 어떻게 공주 한 명 이렇게 잘 해봐요. 저도 연애. 제 몸이 산유국이라서 얼굴에 기름이 많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학창 시절에 많이 듣던 옛날 농담 아니잖아요. 진짜 거의 한 70년, 80년 된 그러니까 농담 너무 아니에요? 옛날. 아, 정말. 네. 순식간에 노잼필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노잼필. 네. 지금 노재필 기자가 옆에서 크게 한숨 쉬었어요. 아 저것도 개그라고 하냐. 진짜. 곧 자막 쓸 것 같아요. 진짜 젊은 못 친구가 말이야, 견디겠다 이러면서. 이런 네, 한숨을 죄송합니다. 쉬었네요. 정우윤님이 산유 몸이라고. 산유몸. 네. 이 썰렁이 붙인 분위기 예, 없다. 여기 다음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기죠. 네. 우리 MZ 세대잖아요. 아, 또 그 얘기입니까? 네, MZ. 예. 우리 밀레니얼의 MZ 세대잖아요. 예, 예. 뭐 김민호 아나운서는 MZ 세대로서 우리 사회나 뭐 환경 뭐 이런 걸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이 있나요? MZ 세대로서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물티슈를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물티슈를 왜 좋아하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아, 그쵸. 책상도 닦고 막 네, 네. 여러 가지 막 몸도 닦고 막 하는데 많이 안 쓰긴 산유 했고 몸이라서. 맞아요. 아니 뭐. 텀블러도 제가 거의 안 쓰다가 요즘 들어 하나 장만해가지고 쓰고 오. 있습니다. 오. 텀블러. 오늘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한 이틀 전에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성지영 기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텀블러 자주 쓰시던데. 저는 텀블러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장바구니 잘 들고 다녀요. 아. 그래서 비닐백을 좀 덜 쓰려고 장바구니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고. 네. 근데 좀 노력한다고 해도 좀 맞다 왜 안 들고 왔지? 맞아요. 그냥 커피 사러 갈 때마다 텀블러 갖고 올 걸 이런 생각해서 이게 참 몸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맞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 MZ 세대들은 우리는 리얼 MZ가 아니잖아, 민호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MZ 세대들은 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행동에 바로바로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지금 우리 MZ 세대 여기 있지 않아요? 혹시 외람되지만 Z 세대 맞으세요? 오. 저희 이제 네. 저 대학생들이 지금 참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해도 괜찮아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요. 네. MZ 세대로서 뭔가 자신의 가치관을 소비할 때 투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 대부분 뭔가 제품을 사거나 할 때 비중으로 치면은 100에서 몇 % 정도 그렇게 반영을 하나요? 90%? 90% 정도 반영된다. 그럼 항상 텀블러 쓰고 약간 뭐 친환경 제품 쓰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죠. 실제로 있으니까 좋으네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MZ 세대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소비에 바로 직접 투영하는 행태를 미닝 아웃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미닝, 의미를 아웃, 표출한다 이런 건데 최근에 쿠팡이 좀 논란이 많았대요. 그렇죠. 여러 네. 가지로. 그래서 해시태그 쿠팡 아웃 이것도 이제 MZ 세대가 미닝 아웃을 하는 행태의 하나로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쿠팡 같은 경우 서비스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주문하면 바로 내일 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격도 뭐 최저가보다 훨씬 싼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이렇게 소비자로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뭐 SNS에 뭐 난리였죠. 해보셨어요 혹시? 쿠팡 아웃 해보시거나 친구들이 하는 걸 봤거나. 아 그래요?
여기서 네, 막혔네. 네, 여기서 잘 가다가. 우린 거짓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런 MZ 세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치킨 시켜 먹을 때 집에 있는 용기 들고 가신다고. 멋있는데요. 대박. 네. KJJ님은 항상 가방에 장바구니랑 커피 집에서 탄 거 보온병에 넣어서 다닌다고 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정은기님도 가게 갈 때 봉투 챙겨간다고. IHK님이 커밍아웃인 것처럼 내 소비하는 가치 같은 것을 노출한다 같다고. 설동경님이 자연 분해되는 실물성 물티슈가 나왔대요. 기존 물티슈보다 비싸지만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너무 멋진 실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여기 다 미닝아웃 족들이시네요. 마이크 송님도 스텐 경품 텀블러 7년째 쓰고 있다고. 근데 7년째 쓰시면 좀 한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건강에 이상씩 네. 생기실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제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치 소비다, 소신 소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줄 내준다 이것도 좀 비슷한 표현 같긴 해요. 맞아요. 돈줄 최근에 내준다. 저희 이제 MB이랑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아이템으로 이제 치킨집 사장님 맞아요. 스토리 다뤘었는데 돈줄 내주러 갑시다 이러면서 돈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를 우리가 좀 소신 있게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돈을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소비 행태가 상당히 좀 뚜렷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제가 방금 전에 쿠팡을 예시로 들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저도 MZ니까 뭐 쿠팡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개별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 여성들이 마스카라 많이 쓰잖아요. 네. 눈썹에 칠하는 거. 근데 이게 토끼들을 가둬놓고 토끼 눈에 계속 마스카라를 바르는 동물 실험을 하는 걸로 알려져서 정말 속이 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물 실험을 안 하는 화장품을 사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인 제품에도 미닝아웃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마케팅에 이 미닝아웃 행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지영 기자가 언급했던 사례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동물, 환경 관련한 거에 MZ세대, 특히 여성 MZ세대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난리가 난 제품이 있어가지고 오.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이마트나 신세계 가보면 자주라는 브랜드 있는 네.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각종 생활용품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쵸. 뭐 칫솔부터 수건, 뭐 옷가지들도 파는데 뭐 샴푸 같은 것들도 PB 제품으로 해서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로 플라스틱을 표방해서 샴푸바가 하나 나왔대요. 샴푸바 뭔지 아세요? 샴푸는 원래 뭐 용기나 이런데 플라스틱 용기나 넣어가지고 펌핑해서 쓰는 건데 바라고 하면은 비누 같은 거 네. 말하는 그래서 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그냥 손 비누처럼 고체 네. 비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샴푸인 거예요. 오, 진짜 그러니까 비누 이게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서 일단은 쓸데없는 그 쓰레기가 안 나오겠죠. 네. 용기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체 성분은 원래는 이제 액화하는 화학 성분을 넣는 거잖아요. 원래는 저렇게 고체인데 이렇게 액체로 만드는 화학 성분이 없기 때문에 수질 보호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 비누가 5개월치 판매 예정분이 하루 만에 동인이 났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실제로 샴푸바의 소비자 80%가 MZ 세대였다고 합니다. 네. 장훈기님이 예전엔 그냥 빨래비누로 머리 감았어. 저도 사실 오리지널 바디워시를 샴푸바네요. 최근에 비누로 바꾸긴 했거든요. 아. 이 플라스틱 용기가 좀 덜 쓰면 좋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엔소느님은 아내분이 늘 박스 갖고 다니면서 음식 담아오곤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박진호님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것처럼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가 좀 골치가 아파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좀 가치 있는 소비가 또 좋은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런 어떤 소비 트렌드가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이제 지배하는 트렌드가 될 거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원유님이 멋지네요 대한 MZ라고. 대한 MZ 굿굿. 네, 네. 설동용님 빨래비누가 최고요 하셨습니다. 자, 2주 만에 송경제 찾아왔는데 오늘도 아주 재밌고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 고맙습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입니다. 노재필 기자. 안녕하세요. 마중물님이 컷은 없다. 컷이 빌로바 TV님도 프리패스권. 노컷. 진호님은 아까 보니까 그 MBC 나우라고 제가 또 다른 라이브 창 있잖아요. 거기 계시던 분인데 이거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이쪽 중심으로.
그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궁금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MZ 세대 얘기를 하는데 미닝아웃이 과연 그 세대의 전유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들 뭐그 재활용 다 일일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다 그것도 미닝아웃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인가요? 아니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다들 각자 이제 뭐 그런 그렇죠.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우리 같은 어떤 이 중장년층도 여기는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도 이렇게 네. 미닝아웃 한다는 거 우리도 의미 있게 아. 합니다. 소비도 하고. 그 소외감 느끼시나요? 네네. 저도 에코백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자 6시 기준 확진자를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1263명이 근데 어제보다 25명이 줄어든 수치라고 그래요. 오, 네. 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앞으로 또 이제 자정까지도 보긴 봐야겠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1,500명 이상 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주에는 한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지난 일주일 동안 한 40% 정도 급증한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쯤 우리가 이 효과를 볼 거냐.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확 늘 수 있는 거죠.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다행이에요. 다들 네, 많이 네. 이제 참여를 하셔 그렇죠, 좀 그렇죠.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전남, 전북, 경북, 세종은 제외됐고 다른 부분이 다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그만큼 이제 비수도권의 어떤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건데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근데 수도권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 2단계는 뭐 8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식당도 자정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제주도가 오늘 그 아마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유흥업소에 대해서 이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죠. 제주도가. 왜냐면 네. 지금 휴가철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가다 보니까 좀 확진자들이 좀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 네. 일단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아니 뭐 재미가 없나요? 아까 썰렁한 농담 하셔가지고 제가 뭐 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김침, 네. 예, 김침님. 네. 노침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예. 자, 그리고 그 백화점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여전히 그 기본적인 어떤 방역 수칙을 좀 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운전자만 발열 체크를 하고 동승자들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식당을 방문하지 않으면 이 출입 명부를 기록하지 않도록 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다니면 동선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여야 정부가 지금 다 각자 뭐 좀 이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한 9월에서 10월쯤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2만 원 정도 1인당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예산이 이제 캐시백 예산을 없애버리면 원래 25만 원이라고 80% 25만 원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좀 줄이면서 전 국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80%만 주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0%도 많다. 이거 약간 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네. 맞고 틀린 건 없는 건데. 어제 김정인 기자도 그 얘기를 계속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좀 안 받으면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80%와 81%를 네. 구분하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따졌을 때 그 행정 비용을 따졌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캐시백이라는 제도도 약간 효용성도 그렇죠. 그렇고 약간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조금 선택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작년에 사실은 그 좀 뭐 그 지원금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숨통이 튀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이 좀 하여튼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현장성 있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 그 약국을 1시간 늦게 열었다고 위층에 있는 의사가 굉장히 화를 냈대요. 아. 그러면서 피해 배상하라 이러면서 약국을 1시간 늦었는데 위층에 있는 의사가요? 2층 의사의 주장은 처방전 약국을 이제 처방전을 못 줘가지고 손님이 그러니까 환자가 줄었으니까 피해를 보상하라는 건데 이게 좀 보면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려고 그래가지고 약사가 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의사 앞에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왜냐면 이제 처방전을 안 주면 약국 같은 경우 타격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있는데 좀 갑질이 좀 도를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보시면 네.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사실 제가 어제 김 과장 LG 베스트 그러니까요. 샵의 김 과장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진행 중에 아이템이 많으면 빠져요. 네, 그렇죠. 아침에 저는 굉장히 제가 쭈뼛거리면서 이제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간 눈치 보면서 그래서 왜냐면 스포를 한 거니까 다행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프리데스크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가? 다 보고 계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실 줄 알았더니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네. 보셨어도 이제 뭐 사정상 그렇게 됐다 이해하셨겠죠. 제가 그래서 해당 팀의 인권사법팀에 가서 인권사회팀에 가가지고 그 팀장한테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미안하다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약간 서운했어요 제가. 그랬어라는 그런 것도 없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의 존재감을 좀 더 좀 각인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은 그 아이템이 나간다고 합니다. 나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 항의 전화 받고 싶어요. 그 프리데스크에서 그 얘기하면은 기사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막 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전 상처 많이 받았고요. 진짜 상처 많이 받으신가. 이참에 아니. 단독 그냥 다 털고 가죠. 내일 나가든 자, 8초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있는데 한명숙 그 전 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검찰의 그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검찰이 당시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어떤 위법한 수사 관행을 저지른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굉장히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 뭐 어떤 그 전화 통화라든지 특혜를 제공했던 거.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제 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지금 그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검찰의 제19 감싸기 관행을 확인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재필 기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프리데스크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